네, 지금은 시몬스 그로스리 스토어에서 지금은 선물이다, 거부할 수 없는 영감이 흉부외과로 이끌다, 그리고 아이는 키우는 게 아니라 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션님, 양지혁 교수님, 김지현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세 분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시몬스 그로스리 스토어에서 지금은 선물이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영감이 흉부외과로 이끌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크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션님과 양지혁 교수님, 김지현 교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세 분께서도 시몬스 그로스리 스토어에 오셔서 강연하신 게 어떠셨는지 한 번씩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까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근데 저는 처음인데 저희 아이들과 제 아내가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처음이다 느꼈는데 뭔가 약간 익숙한 물건들이 있고 그래서 살짝 익숙한 느낌도 있고,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강의 포맷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좀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워낙 평소에 제가 병원에서 아주 존경했던 양지혁 교수님이랑 늘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션님이랑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션님이 여기 나온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네.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사회복지사시라고. 그렇죠. 네. 꼭 팬이라고 전해드리려 합니다. 네. 진우의 팬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저한테로 넘어오신 건가요? 예. 네. 그러면 계속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수로 활동을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편집해 주시고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양지혁 교수님 그리고 김지현 교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는 그 과정 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는 존재 중에 한 분이시고, 아이러니하게도 만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의 인생을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걸어가실 때 그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실지 감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엄마랑 아이가 그 좁은 공간에서 제 앞에서 싸우기도 하거든요. 네. 뭐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엄마가 어떨 때는 애를 정말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별의별 상황을 다 보는데요. 네. 안 싸우는 방법은 남의 아이를 보듯이, 남의 아이를 대하듯이 하면 되는데, 엄마가 내 아이를 대하듯이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굉장히 언짢아 하시면서, 그렇죠. 내 새끼를 어떻게 남의 아이처럼 하나요? 선생님도 지금 남의 아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제 아이를 키우면서 가능하면 옆집 아이를 대하듯이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덜 싸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션님은 약간 애들을 좀 옆집 애들을 대하듯이 해서 조금 더 행복하게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훌륭한 의사시네요. 제가 저는 나가서 싸우라고. 나가서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나가서 싸우세요. 근데 다른 것보다 이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볼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애가 힘들면 그게 피부 증상이 나빠지는데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들이 상당수가 이게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해주면 이 애가 좋아질 거라는 좀 믿음이 있고, 그게 사랑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쪽지에다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깅하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네. 라면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해주세요. 사실 얘가 조깅을 한다고 해서 피부 증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라면을 먹는다고 해서 나빠지는 아이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애한테 해주고 있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니까 얘가 이게 분명히 좋아질 거고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조금 바로잡으려고, 옆집 애한테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 하실 텐데 이 옆집 애라고 생각하고 키우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렇게 쪽지는 받았는데 아이 오면 막 라면 끓여주고 막 그러세요? 제가 끓여주진 못합니다. 제 아이한테도 제가 안 끓여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집에 가서 네가 끓여 먹어라. 그리고 엄마는 그만 잔소리 하셔도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애기들은 제가 수술 한번 하고 나서
외래 한번 왔다가 저는 외래를 보고 나서 별일 외과적인 문제가 없으면 바로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한테 다시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아니 왜 외래를 또 안 보시냐 그러면 저 안 보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꾸준히 보는 애들은 상당히 고생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가족처럼 그 엄마와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아이들을 자라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참 항상 놀랍게 큰다, 잘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파도 안 되고 그 자리에 항상 계셔야 되는 튼튼하셔야 되는 두 분이신데요. 그 심장 이식에 대한 어떤 그 글이나 이 사진 중에서 그 공여자가 나왔다는 걸 볼 때 그 의미가 또 어떤 건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떠실지도 좀 궁금해요. 공여자 얘기를 먼저 드리면 사실 이제 심장 이식은 생체 공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사 공여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이제 공여자가 생겼다는 건 그 생명이 결국 사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몇 년을 앞에 강연에서 보여드렸던 예처럼 몇 년을 기다리다가 받게 되면 굉장히 기쁘기도 하면서 그 받는 엄마도 굉장히 씁쓸하죠. 왜냐하면 누구 또 한 명의 생명이 의도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갔다는 얘기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냥 그렇게 쓰러질 생명이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주고 간다는 것, 그 결정은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개 이제 공여의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급하게 생긴 일들이 많아요. 아주 어렵게 결정하셔가지고 그 내주신 심장이란 장기가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일이 없으려면 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이의 생명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치료를 하게 되죠. 딱 떠오르는 애들은 대부분 좀 제가 엄청 고생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았던 애기들. 그런 얘기 자꾸 드리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우울해지실 것 같아. 저도 우울해지는 것 같고. 항상 제가 제일 신경 쓰는 환자는 오늘 수술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막 수술 하나 끝나고 나왔는데 이 엄마는 되게 젊은 엄마세요. 애기 엄마가. 그 다음에 애기를 낳기 전에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으셨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이제 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저한테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을 했다가 이번에 2단계 수술을 위해서 입원한 애를 오늘 제가 마침 수술하고 오는 길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이제 1차 수술과 2차 수술 사이에는 사실 산소 포화도 자체도 일정하지 않고 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를 지켜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 야, 참 엄마는 대단하다. 네.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가끔은 저희 의료진들이 보호자들한테 감동하고 보호자들한테서 힘을 얻어서 또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엄마도 그런 엄마 중에 하나인데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얘기들을 항상 웃는 얼굴로 잘 감당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수술장에 들어가면서도 저 엄마의 얼굴에 웃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술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보는 거랑 다르게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 현님께도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제일 먼저 이건 정말 궁금하다, 이건 여쭤봐야겠다 싶은 거였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그 트라이애슬론을 할 때 네. 미터당 1,000원을 기부를 하겠다고 성공하면 생각하셨고, 2013년부터 15년에 1년에 이제 10,000km를 뛰겠다. 그래서 성공하면 이제 1억씩 기부를 하신다고. 듣는 생각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안 내는 거죠. 실패하면 안 내는 거죠. 그래, 기부 실제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부러 실패하지 않을까? 돈 안 내기 위해서. 기부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 자신과
조금 더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네,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 내 돈을 기부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뭔가 또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더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액수는 다를 수 있어도 그렇게 또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네. 이게 전파되고 이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내기를 할 때는 내가 지면 뭔가 핸디캡이 주어지는데 오히려 이건 내가 이겨야지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오히려 핸디캡이 아니라 더 기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다. 이렇게 해서 정말 대단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원하는 네. 아이들을 만나러 직접 가셨어요. 네. 그런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는 뭐 아니 저기 갈 돈으로 그 비행기 값으로 네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오해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오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잖아요. 네, 그 비용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가지시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요. 어떤 일들은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후원 받는 아이와 후원자가 만나는 이거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돈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편지를 주고받고 후원을 하고 이것도 아이에게는 되게 큰 거지만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이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이거는 또 다른 아이에게 삶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IT 갔던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아이도 약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이 왔다.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좋으면서도 그걸 좀 내색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틀이 지났는데 너무 눈에 밟혀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아이를 찾아간 거예요. 네. 내가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를 또 한 번 더 찾아왔다는 거에 마음이 확 열렸더라고요. 그래갖고 보자마자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가지고 직접 가서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들더라도 어쨌든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거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 비용과 별개로 그 아이도 평생 그 기억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그 아빠가 나를 보러 왔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 평생 지탱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수님들도 이제 의료봉사 같은 것도 나가서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럴 땐 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간다 가서 저희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한 적도 있고요. 네. 저희 같은 팀에서는 이제 코트디부아르 이런 데 가서 봉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IT에서는 저희가 아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심장 수술을 합니다. 이제 정례적으로 하다가 최근에 코로나 되고 잘 못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놓으면 이제 잘 지낼까 걱정도 되고 하니까 저희가 가서 중간중간 다시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근데 한국에도 교수님을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뭐 당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 이야기 많은 분들이 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왜 해외 아이들을 돕느냐 그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일단 우리나라 아이들 돕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장 어려웠을 당시 1950년도 전쟁 때문에 가장 어려웠을 때 IT란 곳에서도 우리나라를 도왔고요. 필리핀도 도왔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다 잘 살아서 그 자국민들은 다 그냥 잘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을 도왔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도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어려운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도왔고 도움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니까 당연히 자국민을 돕는 건 기본적이지만 우리 또한 힘 닿는 대로 해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나. 내 남매의 네. 아버지로 지금 키우고 계시잖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키울 때마다 또 느낌이 다 달랐을 것 같아요. 네네. 진짜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4명의 아이인데 정말 달라요, 4명이 다. 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하는 행동들도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가끔 어디에서 저런 행동을 배웠지 싶으면 잘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둘 중에 한 명이 하고 있는 행동이더라고요. 엄마나 아빠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아이 4명 키우는데 힘들지 않냐고. 네. 예. 아이들 4명 키우는데 분명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떻게 약간만 시선을 돌리면 행복한 부분도 참 많거든요.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거 그것만 집중해서 살면 하루가 정말 힘들기만 하고 근데 또 아이들이 주는 그 소소한 행복들에 집중하다 보면 하루가 아이들과 너무 행복하고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닌 또 다른 아이들까지 그렇게 품고 길게 가실 수 있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러실 수도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 두 분은 어떻게 버티실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겠다. 정말 사명감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저분들은 슈퍼히어로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받았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가면 또 흉부외과 지원을 또 안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분이 느끼게 되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들, 나 이거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부분도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제 강의를 너무 100% 이해하셨는데요. 저도 이게 젊었을 때는 전 아직도 젊습니다만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이거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그걸 해야겠어. 근데 이제 점점 나이를 들수록 하지만 그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아지긴 합니다. 이제 약간 이제 지쳐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근데 아까 제 강연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편지라든지,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주는, 내가 뭔가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보다 우리가 하루를 보냈는데, 30대 후반에 저의 제일 고민은 그거였어요. 아침에 7시 반에 수술장에 들어가서 밤 11시에 나왔는데, 내가 한 거라곤 아주 비하해서 얘기하면 요만한 애 하나를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뭔가를 한 거예요. 네. 이 시간을 우리 그런 생각 잘 하거든요. 뭔가 효율에 대해서 아까 션님한테 질문하셨듯이 네. 이거 나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발전적인 일에 투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하루 종일을 투자해서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그것만큼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죠? 우리가 50억, 80억, 100억을 누가 준다 그래가지고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쪽에서는 이제 환자들한테서 감사함, 고마움, 애가 잘 자라는 걸로서 얻는 어떤 그 기쁨이랄까 보람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반면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훨씬 더 있는 일이었었는데 내가 더 어렸을 때는 그걸 미처 몰랐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너무 적고 의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점점 일이 이제 교수한테로 맞아요. 올라오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제 일이 굉장히 많아져서 할 일이 많아지고 부담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도 인기가 없는 과였는데 교수님들이 그나마 좀 밝게 보이고 좀 괜찮아 보였던 얼굴이었다가 점점 초췌해 보이고 점점 힘들어 보이고 삶에 찌든 것 같고 집에도 잘 안 가고 당직도 점점 많아지고 이런 걸 보니까 젊은 세대가 더 소아청소년과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이탈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남은 교수님들은 더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고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어서 저한테 그 교수님이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부탁을 하셨어요. 제발 좀 블링블링하게 하고 다녀. 그리고 인생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 말고 좀 행복하고 아이고 살만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 매일매일 제가 막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이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크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걔가 잘 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저 대신 또 친정 엄마가 그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예쁜 거 좋은 거 보이는 거 있으면 나가서 막 사고 쇼핑도 하면서 즐기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크는 것이라 했잖아요. 옆집 아이는 내가 키우지 않죠. 네. 그러니까 때때로
필요한 도움만 주고 네, 안내만 맞습니다. 해주는 걸로 네.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또 정말 현님은 진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너무너무 또 그분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소아청소년과 워낙 지원을 좀 안 한다 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신규 1년차 지원율이 15.9%까지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는데 제가 좀 일반인으로서 공감을 잘 못했던 게 저희 집 근처에 제 아이가 가는 소아과를 가면 진짜 이거 사명감에 못하겠구나. 화장실도 못 가세요. 왜냐면 지금 애가 아파하는 아이들이 뒤에서 줄을 막 한 20명, 30명씩 있는데 소아과가 모자른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이제 점점 부족해져서 그렇게 많이 대기해야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아청소년과의 수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으면 망해서 없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의료 상황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무 돈 문제로만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사실 소아청소년과에서 그래도 망해가면서 계속 진료를 유지할 수는 없는데 그 문제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예를 들어도 정말 수십 명, 100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않으면 한 명당 그 의료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만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하다가 굳이 내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분야보다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법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런다고 하면 그게 아무리 중요한 분야라고 해도 사명감만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아청소년과의 지금 수가 문제에다가 의료 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이 같이 겹쳐서 무섭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과가 된 거죠. 의사로서 이만큼 환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평생의 업으로 이 소아청소년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만큼 제 환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과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는 누군가는 지켜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보람과 행복한 마음이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원래. 예, 원래가. 그러니까 두 분 다 사랑이 없으시면은 뭐 그거를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하시는 일이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부모가 우리들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의 귀한 시간을 모든 인생을 다 쏟아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비효율적인데 막 2시간 걸려서도 잠깐 5분 만나러 가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정말 진짜 그 사랑을 그 비효율적인 어쩌면 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뒤에서 응원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지금 드리고 싶어요. 비효율적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사랑하시면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선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공감하는 게 네. 자꾸 그 효율성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죠? 일이라는 게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자꾸 효율성을 찾게 되는데 아까 강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건 일단 그 마주친 인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결하시는 거랑 저도 최근에 이제 자꾸 효율성을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은 거 하나 내가 마주치는 것부터 사랑하기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첫째가 순둥순둥하고 손을 안 타면 둘째를 갔는데 첫째가 굉장히 예민한 아이면 둘째를 안 갔는가. 그래서 4명을 이렇게 낳게 된 것이 아이들이 순둥순둥했기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과 별개의 아버지의 그 노력들이 있었구나. 노력도 있으셨겠지만 애들도 착한 거죠. 제가 17살 선님의 아들이었으면은 네.
아빠가 또 기부하시려고 그러면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치. 미래이 내 건데. 그렇죠. 하면서. 그만하시죠. 애들이 착한 거예요. 옆집 아이한테 이렇게 유산을 주진 않아요. 그쵸. 네. 처음부터 네 건 없어라고 해야. 아예 옆집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농담같이 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두 분은 수학과의 특별함 왜 더 소중할까요? 물론 더 소중한 건 없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저도 어린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소아를 되게 좋아해서 시작하게 됐고, 저는 이제 엄밀하게는 소아 청소년과가 아니고 흉부외과 중에 이제 소아를 보는 영역을 하고 있지만, 뭔가 제가 더 해줄 게 많은 게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기도 한데 남은 여명도 길고, 얘를 수술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 평생 수술했다는 기억조차 잊고 그냥 클 수 있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5년 지나면 제 이름을 잊으시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많이 개입할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상처가 나고 아물고 상처가 아물고 하면서 이제 딱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럴까? 예. 심장 수술은 심장이 계속 박동해야 되는 장기고, 그 박동이 유지가 안 되면 단 몇 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심장 수술이 잘 안 되고 나면 뭐 이게 살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보다 더 성적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선천성 심장병 치료 분야는 뭐 대개 아마 사망률이 전국 사망률 2%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은 1%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1%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얘기는 결국 100명 수술하면 1명 정도는 사망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흉부외과 의사에게는 어찌 보면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숙명과도 같은 일이죠. 일정 퍼센티지는 수술하고도 회복이 안 되고 안 좋아지는 아기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게 나이를 먹는다고 저는 더 익숙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익숙해지질 않더라고요. 더 아픕니다. 더 아프고, 제가 잘하면 잘하게 될수록 그 아픔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한 분을 모실까 합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최종원 컨설턴트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모셔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최종원 컨설턴트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병원발전 사무국에서 수석 컨설트로 있는 최종협이라고 합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은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그리고 미래의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부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부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고 그리고 방법들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몬스와 또 삼성서울병원이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몬스에서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매년 4년째로 매년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해주고 계신데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병원도 참 많이 힘들었지만 소아암이라든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수술비를 비롯해서 입원 치료비라든가 외래 치료비, 그리고 약품비, 그리고 휠체어라든가 보청기 같은 의료 보장구까지 치료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들을 시몬스의 기부로 도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시몬스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 거를 들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혹시 션님 시몬스가 원래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침대 매트리스. 그쵸,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외로 매트릭스를 기부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원이 들어갔네요. 병원이라는 곳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무섭고 힘들고 그런 재미없는 그런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애도 말 안 들으면 너 병원 가서 주사 맞는다 이런 말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게,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병원 가는 거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한편으로는 병원이 재미있는 공간이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션님은 혹시 그렇게 안 하셨나요? 우리 이제 첫째가 이제 고열 때문에 네. 병원을 갔어요.
아이가 침대에 절대 안 눕는 거예요. 이렇게 놓기만 하면은 막 까무러치듯 울어갖고 등에 제가 그래서 것처럼 12시간을 안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2시간을. 네, 그래서 아마 아이한테도 되게 힘든 기억이었을 테고 저 또한 계속 안고만 그냥 이렇게 잠시만 놔도 막 너무 울어갖고 네. 근데 80kg 이상은 달리셔도 아이 안는 거는 힘드신 굉장히 힘드신가? 12시간을 안고 있으면 제가 81.5kg도 그래서 빨리 뛰는 거예요. 그 체력으로. 그 침대가 시몬스가 아니어서 그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아이들한테는 어린이 재활병원 지을 때 중점적으로 했던 게 병원 같지 않은 병원을 짓자. 네. 되게 좀 놀이터 같은. 그래서 그 안에는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아이들이 와서 정말 이렇게 놀고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었어요. 저희가 2025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병원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웃고 자라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희끼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몬스에서는 소아청소년 센터 리모델링 기금으로 올해부터 3년 동안 뷰티레스트 1925의 판매액의 5%를 저희에게 기부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 리모델링 기금으로 만들어질 결과는 어떤 건물의 리모델링을 넘어서서 소아청소년 의료의 리모델링으로서 세상을 보다 이롭게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몬스에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저희의 꿈과 도전의 핵심 키워드가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인식되어져 있는 이 병원이라는 공간을 화나와 가족들의 소소하면서도 그리고 행복한 삶이 녹아있는 공간으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시몬스가 가장 잘하는 브랜딩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 브랜드 역량으로 인해서 이제 탄생하게 될 공간이 이제 저희 북쪽 숲이거든요. 여기에서 화나들과 가족들의 아름다운 삶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화나와 가족들은 또 많은 위안을 받으면서 치료 의지를 복돋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언제나 모두에게 필요한 어떤 지원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원을 조성하고 숲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이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에서 적어도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칭찬할 건 정말 칭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님, 저희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현님이 지금까지 봤었던 수많은 어떤 선생님들과 보셨던 세상도 있고 그렇겠지만 또다시 여기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또 알게 되신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일단 너무 저는 감사한 자리였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의 교수님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사랑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자리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밝네요. 네, 너무 그런 마음이 들고요. 다시 한번 두 분 너무너무 이렇게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다르게 살 수 있었잖아요. 두 분도 더 어떻게 보면 편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분명히 그거를 뿌리치고 다른 길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요. 현님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르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 증거에 대해서 저도 또 영향을 받고 또 청출어람이라고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또다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가수 현님, 양주혁 교수님, 김지현 교수님과 함께한 지금은 선물이다, 거부할 수 없는 영감이 흉부외과로 이끌다, 그리고 아이는 키우는 게 아니라 크는 것이다 강연이었습니다. 다음 강연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